정부가 이번 집종호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 지원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 최근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추, 시금치, 닭고기, 깻잎 등에 대해서 최대 30%까지 가격을 할인해서 서민 물가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호우 피해 지원과 함께 신속한 복구에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원재료 등 공산품을 중심으로 생산자 물가가 석 달 연속 떨어졌습니다. 6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5월보다 0.2% 낮은 119.84로 집계됐는데요. 1년 전보다 0.2% 낮은 수준입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2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달 중순까지 수출이 312억 3,3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5% 이상 감소하면서 10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했던 무역 수지는 이달 들어서 14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이달 말까지 10개월 연속 수출 감소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가 미국 내 첫 생산 기지인 애리조나 공장 가동을 1년 늦추기로 했습니다. TSMC의 최대 고객사로 이 공장에서 최첨단 반도체 칩을 공급받을 예정이었던 애플사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한 가족처럼 들어와 있죠. 반려견, 반려묘, 소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반려동물 산업, 펫산업 규모는 4조 원에 육박하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겨냥한 상품 그리고 서비스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펫산업의 현주소, 전망,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이슈 분석해 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산업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기재 한국펫산업협회 회장, 허재강 경인여대 반려동물 보건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었었는데 혼펫 쪽이라든지 펜펫 쪽이라든지 딩펫 쪽 같은 이런 단어들, 또 그런 단어를 넘어서 펫 휴머나이제이션이라고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인간과 동물이 함께 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이미 이제 1,000만을 넘어섰다고요. 네.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 반려동물 과연 양육 가구 수 그리고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통계청의 그 발표가 가장 최근이기도 하고 가장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통계청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를 약 312만 명 가구 정도로 그 추산을 하고 있고요. 3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약 한 900만 명대 후반, 거의 1,000만 명에 이제 가까운 그런 인구를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또 다른 통계인 뭐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도 약 1,200만 명 정도로 약 1,000만 명 내외 정도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어떤 성장세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어떤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통계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미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 정도는 반려 인구다. 예. 반려동물 인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통계 자료가 작년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해마다 이게 또 성장하는 이 추세를 봤었을 때는 지금 충분히 말씀하신 만큼의 어떤 인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람도 출산부터 육아 뭐 그다음에 이제 보육 학교에 또 교육하는 거 이런 이제 쭉 라이프 사이클 소위 생애 주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양육을 하게 되는데 아마 반려동물도 비슷하겠죠. 반려동물 산업은 사실은 그 아이들 산업하고 똑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관련된 산업은 반려동물에 다 그 적응하고 또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아이들 양육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 보면은 그 사료와 용품비, 네. 또 의료비, 미용비, 기타 그 펫 호텔비, 훈련비, 펫시터 등 이런 서비스 분야에 그 양육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장래 산업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 장래 산업의 경우 보면은 서비스 그 질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한 70만 원 정도 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 현재 이런 그 반려동물에 지출한 비용은 현재 약 한 4조 5천억 정도 되는 거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4조 5천억 예, 예. 정도 현재요. 예, 총 서비스 합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듯이 태어나는 것부터 나중에 이제 장례까지 전체적인 산업에 걸쳐서 또 지금 설명 주신 걸 보면 사람의 의식주처럼 네. 결국 이제 의식주 관련된 이런 산업들이 많이 발달하고 네, 예, 있겠네요. 네. 네, 이렇게 이제 펫 산업, 펫 산업과 함께 발달하는 게 이제 펫코노미라고 하죠. 이코노미에 이제 펫이 붙어서 펫코노미라고 하는데 이 펫코노미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아직 상대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최고 앞서가는 선진국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미국이나 뭐 호주, 뭐 심지어 베트남 이런 이제 많은 특히 이제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더 이제 반려산업도 같이 커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로벌 예. 시장들. 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일단 북미 시장이 이제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네. 미국과 캐나다의 어떤 시장 규모는 이미 시장 규모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조를 이미 돌파한 지가 옛날이고요. 뭐 유럽이라던가 중국 또한 이 성장세와 그다음에 규모가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에 좀 필요성이 있는 게 반려동물은 이제 부가가치 뭐 어떤 사치 산업이라는 약간 그런 인식이 있지만 네. 사실 북미 시장이라던가 어떤 이런 쪽에 수출을 하기 위한 어떤 제조 기업들을 육성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아까 베트남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이 동남아 시장에서도 이 반려동물 산업의 시장의 어떤 성장성이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한류의 어떤 인기와 더불어서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북미 시장을 진출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런 인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동남아 시장을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능성 이런 부분까지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장님께서 이제 한국 시장이 한 4조 5천억 된다 그러는데 제가 어디서 보니까 중국 시장이 한 52조 시장이 돼서 연평균 한 23%씩 성장하고 있다고 하고 네네. 브라질도 굉장히 펫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예, 두 시장 모두 굉장히 성장성이 유망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중국과의 어떤 관계가 지금 수출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에 조금 그렇게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안보 문제라던가 뭐 이런 네. 부분들이 좀 있어서 중국 시장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브릭스 쪽, 이제 브라질이라던가 신흥 어떤 시장 쪽에 진출을 좀 더 권장드리고 싶은 그런 방향입니다. 네.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 예, 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글로벌 펫케어 그 시장이 연평균 한 8.1%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그 세계 시장 경제 성장보다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그 펫케어라 그러면 그 사료 용품을 펫케어를 하는데 네. 이 시장만 한 230조. 예. 여기에 그 수의업 플러스 기타 서비스까지 하면은 그 올해 한 그 350조 세계 시장이 되는 거 추정되고 있고요. 예, 2025년 약 2년 후에는 450조로 될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 시장이 한 190조, 네. 중국 시장이 작년에 한 99조가 됐는데 올해 한 120조로 이렇게 성장할 거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허 교수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을 산업적으로 키워서 각 선진국에 우리가 수출하고 하기 위한 그런 업체들, 기업들도 많이 키워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 그 내수시장이 네. 그 예상한 만큼 성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이면에는 그동안에 그 유기동물 보호 이런 걸 너무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 산업 규제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대로 성장을 못 했는데요. 네. 네.
저희 그 나라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폐테크 분야입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이거 손목에 차고 이제 그 건강 체크하는 거, 네, 네. 또 그 스마트 그 화장실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애들이 오줌 싸면 거기 건강 체크하는 거, 예, 예. 이런 기술 분야 제품들이 세계로 우리가 뻗어갈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분야입니다. 네, 네. 그 사료 분야는 아까 그 중국 시장 말씀하셨지만은 중국에는 그 저희 나라 제품이 지금 사료가 진출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네. 뭐냐면은 아. 중국은 그 등록된 나라의 제품만 수입할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중국 그 국가에 등록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혀 진출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사료는 그 동남아 쪽에 예. 저희 업체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 만에 한 그 5배 정도 이상 동남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 성장하고 있네요. 예, 그렇지만 사료보다는 저희가 앞으로 신경 쓸 분야는 폐테크 분야. 네. 예, 이 분야에 신경 많이 써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펫테크는 잠시 후에 한번 좀 더 네, 힘들게 예. 살펴보기로 하고요. 펫팸족이라고 그래서 이제 펫을 패밀리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네. 하는 그런 이제 신조도 있는데 이 펫팸족도 많이 늘어나고 또 관련 산업이 한 15%씩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네. 그러는데요. 좀 전에 글로벌 시장을 알아봤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펫 산업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과거에 몇 년 동안은 좀 뭐 4, 5% 많게는 7% 정도 성장했는데 지금은 약간 그 정체에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한 1% 정도 예. 또 앞으로도 한 그 정도 성장할 거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네. 그 반려동물 인구가 예. 그 성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하. 예, 그 이유가 이제 주된 원인이고 지금 그 반려동물 산업에는 이걸 블루오션을 봐가지고 대기업 분야라 많은 그 업체들이 진출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이 진출하는 업체들 보면은 그 반려동물 그 마리수가 한 800만 마리, 네, 네. 반려인구가 1,000만 마리라는 이런 그 통계를 믿고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네, 네. 그 실제로 해보면은 시장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너무 많은 기업이 그 진출해서 지금 공급 과잉에다가 네. 과잉 경쟁이 있어가지고 그 기존의 그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지고 또 진출한 기업들도 그렇게 네. 그 만족한 실적을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국내 펫산업 시장 특징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지금 그 국내 팩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료와 네. 관련된 이쪽 시장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약 네. 40% 정도가 약 사료와 그다음에 펫푸드, 네, 또 네. 간식 이런 쪽의 어떤 시장 규모가 약 40%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수의학 쪽이 동물병원 쪽, 이쪽 의료 쪽 관련된 어떤 시장 규모가 약 30%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료와 어떤 의료 쪽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가 이 반려동물 용품이라던가 반려동물 서비스라던가 이런 쪽의 시장의 규모는 약 30에서 40% 정도, 사실 50%가 안 되는 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관련 어떤 통계라던가 시장의 전만성 이런 것들만을 믿고 이제 시장에 진입을 했었을 때 생각보다 어떤 수익이라던가 영업이익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잘 나지 않는 것들이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조금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약간 정체성도 있다라고 정체기에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 제가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반려 입양 건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줄은 측면이 있더라고요. 네네. 2020년, 21년도에 이렇게 좀 줄었던데 네네. 그건 코로나랑도 관련이 좀 있겠죠. 예. 전반적으로 이제 그 복합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직접적인 컨택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반려견은 이렇게 뭐 상품하고는 좀 다르게 예, 예. 구매를 인터넷으로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렇죠. 직접 만나서 나와의 어떤 그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맞았을 때 예, 사실 예. 입양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 것들이 이제 가장 주된 원인으로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전반적인 어떤 인구의 어떤 정체, 감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영향을 많이 줍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대부분의 인구의 약 절반 이상이 여성 그리고 네. 20대, 30대인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20대, 30대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추세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정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또 이제 계속 산업도 성장하니까 곧 늘 거로 예측은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인구는 좀 네네. 줄어들고는 있지만 네네. 전반적인 산업의 규모와 어떤 성장성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희망을 갖고 있는 게 그 미국에는 그 전가구의 70%가 이제 반려동물 키우고 있고요. 네. 유럽의 경우는 한 50% 되고 또 남미의 경우도 한 40% 됩니다. 근데 네. 저희 나라는 지금 뭐 정확한 우리나라. 통계는 한 15에서 16%니까 네.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있는 거죠. 네. 있지만은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또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아마 그 속도는 네.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4분의 1 정도니까 앞으로 이제 네. 선진국과 대비해서 보면 그렇죠. 확장 가능성은 예. 더 있다라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슴으로 나와서 지갑으로 키운다. 이렇게 이제 반려동물 반려인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데요. 식품이 가장 크다고 했고 그다음에 뭐 세탁, 미용, 호텔, 병원 뭐 여러 산업들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항공까지 반려 전용 뭐 항공기 이 논의까지 있다고 하는데 반려동물 또 반려 그 인구들이 어떻게 소비를 하고 하는지 그런 시장 트렌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트렌드는 지금 그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그 제품의 고급화, 특히 사료의 고급화, 그다음에 그 영양제 같은 그 시장이 발전하고 있고 특히 그 애들 그 건강에 따른 맞춤형 그 처방식 사료 네. 이게 성장이 굉장히 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로모니터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보면은 그 사료 중에 그 처방식 사료 급여 비율이 지금 한 우리나라가 6.9%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영국하고 독일은 약 3%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료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고 건강 속에 많이 신경 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반려동물 전용 비행기 또 반려동물 그 동반 기차 이런 것이 생길 정도로 동반 여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반려동물 그 돌봄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펫 시스터를 연계해주는 플랫폼 이런 것도 이제 생기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이런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반려동물과 출입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아직은 그런 게 이제 좀 그렇죠. 부족하기도 예, 하죠. 예. 최근에 이제 또 반려동물 전용으로 태우는 택시 이런 것들을 네, 이제 맞습니다. 큰 플랫폼 택시 예, 예. 회사가 또 시작한다고 예, 예. 인수해서 시작한다는 예, 뉴스도 나오던데. 예.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새로운 어떤 사업의 기회로 이게 좀 많이 활용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여행 같은 부분들을 보면 해외 여행과의 어떤 그 경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국내 여행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반려동물과 동반 여행을 한다면 네. 이 국내 여행을 좀 굉장히 활성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새로운 어떤 블루오션을 좀 개발할 수 있다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해외 여행을 이제 반려동물과 같이 쉽게 가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게 네. 검역 문제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반려동물 등록을 할 때 내장형 칩 외에 외장형 칩이라는 것을 외장형 등록이라는 것을 같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구미 선진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여행을 할 때 반려동물과 동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리 인구들은 국내 여행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각각의 어떤 지자체에서 관광 산업을 활성을 할 때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을 조금 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제도라던가 어떤 상품들을 개발한다면 좀 더 네.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말씀 주셨는데 이제 분리증후군이라고 하나요? 집에 아하. 두고 이렇게 출근할 때 굉장히 불안하고 하니까 아마 네네. 이거는 이제 어떤 테크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CCTV나 이런 걸로 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뭐 또 실제 이제 로봇이 같이 놀아주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펫 돌봄 서비스나 이제 위탁 서비스 이런 부분 서비스 부분도 굉장히 발달하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과거에는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이제 어떤 장기 여행이라든가 외출을 했었을 때는 그냥 호텔에 맡기는 정도, 네네. 이제 이런 정도밖에 하지 못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어떤 하이테크적인 요소들이 반영이 되면서 강아지와 놀아주는 어떤 이런 로봇들이 실제로 나와서 강아지가 이제 집에서 혼자 있는 동안의 외로움을 해결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또 사실은 대세인 게 반려동물 유치원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기간 어떤 이렇게 규칙적으로 어떤 직장에 나가시거나 이랬을 때는 교육과
케어까지 이제 호텔과는 좀 다르게 이 부분까지도 같이 그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반려동물 유치원이 요즘 굉장히 대세로 자리 잡고 있고요. 이 반려동물 유치원은 정말 사람 유치원처럼 픽업 서비스까지 네. 예, 바로 앞까지 데리고 와서 케어해주고 교육해주고 다시 데려다주고 이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서비스들이 계속 이제 그 적용이 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어떤 산업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 이러한 어떤 서비스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옛날에는 조금 약간 유별난 게 아니냐라고 했었던 시선들 또한 굉장히 뭐 그럴 수 있고 이제 용인되는 이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딸 둘이 있는데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막상 이제 키우게 되면서는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네네. 거의 매니아처럼 이제 바뀌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 펫 시장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펫 산업에 대해서 그 창업에 뛰어드는 그런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일반 창업하고 좀 다른 특징도 있을 것 같고 조심해야 되거나 유의할 점도 또 많을 것 같은데 네. 펫 산업 창업을 하려면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둬야 될까요? 글쎄 우리 산업의 특징은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은 자본으로도 창업 가능하다는 것이고 근데 그 최근에 그 알바몬 조사에 따르면은 그 아랍에탄생 한 10명 조사를 했는데 10명 중 7명이 펫 산업에 근무하고 싶다고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국민적인 그 관심이 높은데 그 좀 조심하고 좀 할 부분은 그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반려동물 양육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이런 그 먼저 그 입지 조건을 그 조사하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반려동물에 대한 그 전문 지식이 있어서 그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설명. 예를 들어서 이제 사료 하나 이렇게 사고 오시면은 반려동물을 보고 아 얘가 뭐가 필요하겠다. 그러면은 뭐 영양제라든가 귀청소제라든가 이렇게 함께 권유해서 그 판매할 수 있는 그 지식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시장이 그 온라인으로 계속 급속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프라인 쪽에서는 사실 가격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이 많지 않은데 이 온라인과 차별화할 수 있는 오프라인 제품, 고급 제품을 잘 선택하셔서 그 차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연장선상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반려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 그냥 창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손쉽게 하시면은 굉장히 큰 낭패를 보실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특히나 취업이 하기 어려우니까 창업을 해봐야지. 뭐 이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도권과 어떤 지방 간의 어떤 그 말씀드렸던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와 어떤 소비하는 어떤 소비 수준이 솔직히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급화된 서비스를 그 지역의 어떤 수준과 맞지 않는 상태에서 제공을 하게 되면 솔직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전 조사와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과의 어떤 이런 경쟁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최첨단 어떤 요즘 하이테크와의 어떤 연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돼야 되는데 네. 사실 반려동물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보다는 나는 반려동물을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반려동물과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창업을 네. 해봐야지라는 어떤 이런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혹시요, 저 회장님 지자체 이런 데 보면 지금 이제 멍캉스라 그래가지고 거제시에 보면은 이제 그 해수욕장, 댕수욕장이라고 그래서 그 강아지 전용 해수욕장들이 이렇게 생기고 하는데 이런 창업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이 판교나 이렇게 이제 벤처 집적 시설 이런 식으로 창업해서 성장하듯이 어떤 이런 반려 이런 걸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모여서 창업 성장시키고 하는 그런 지자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네, 지금 있습니다. 그 오송에 그 전남가요? 오송에. 오송은 그 네. 반려동물 클러스터를 단일 그 형성해서 아. 이제 그 반려동물 그 업체들 많이 그 지금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예. 있고요. 춘천도 역시 마찬가지고. 산업적으로. 예, 중국도 네. 보면은 그 한 그 도시에 전부 반려동물 클러스터를 저 형성해서 거기서 많은 제품들이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자체들도 앞으로 예, 예. 이게 커지는 산업이니까 이런 쪽에 집적 시설 이런 것들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예, 꼭 뭐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뿐 아니라 그 반려동물 테마파크라든가 뭐 이런 그 와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많이 만들면 그 지역에 관광이 또 활성화됩니다. 그 지역 네네. 분들의 그런 부가가치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학교에 계시니까 최근에 이제 반려산업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네네. 그 관련 학과 뭐 이렇게 하는 대학들이 30-40군데 이상이 또 새롭게 이렇게 생겨나고 있고 네. 단순 학과 정도가 아니라 단과 대학 전체라든지 예. 또는 최고의 과정 이런 맞습니다. 최고의 과정에서 이제 여러 산업적인 분야까지 같이 이렇게 많이 커지고 있다는데 학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 안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은 학과들이 생겨가지고 경쟁이 진짜 치열해져서 저도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아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반려동물 산업이 이렇게 발달되고 고도화되다 보니까 이 분야가 전문화되면서 섹션이 확실하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반려동물 학과 이런 식으로 나눠졌던 것들이 반려동물 보건학과 이런 식으로 해서 보건 계열 또는 반려동물 훈련과 관련된 훈련사를 육성하는 이런 쪽, 그다음에 반려동물 미용 쪽 또는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자격증화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 관련 학과들도 전문화되면서 이렇게 섹션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 보건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가 자격증화가 되어 있고 네. 동물 훈련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 이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후죽순 관련 학과들이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모든 어떤 대학과 학과들이 전문적인 어떤 커리큘럼과 교수진을 갖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과나 대학을 선택을 하실 때 관련 교수진의 어떤 학력, 경력, 자격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진학을 하시는 게 수험생분들한테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네, 생각이 또 이게 됩니다. 이론도 있지만 이제 아마 실기 분야가 많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예. 이 현장에서의.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습 기자재라던가 실습과 관련된 어떤 설비 이런 것들을 지금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저희 이제 동물 보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같은 것을 신청을 해서 인증과 정부의 인증을 받은 대학들은 관련 설비라던가 어떤 어떤 교수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해주는 그런 제도들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이라던가 이런 기자재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어떻게 구비하고 있는지 조금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어떤 정부의 인증 제도를 받은 학과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뭐 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허 교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배출되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 산업 규모가 네. 그 학생들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지 네. 그게 걱정이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국내 시장이 그 정도 규모는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참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급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우후죽순처럼 많이 네. 생기는 부분에 대한 또 거꾸로 부작용에 대한 염려까지 해주셨습니다. 예, 1,000만 인구가 넘는 반려동물 인구들이 급성장하고 있고 또 관련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 동향 그리고 대한민국 반려동물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분들의 관심사는 뭐니 해도 건강관리 그리고 양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사람하고 비슷할 텐데요.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을 통해서 펫산업 육성을 중요한 하나의 정책 중에 하나로 내놓았습니다. 관련 내용 화면으로 먼저 보시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유기견, 유기묘 5마리를 포함해서 총 7마리의 반려동물을 직접 키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 때 이제 공약으로 관련 치료비나 예를 들어 부가세 면제 이런 이제 관련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 또 직접 케어에 관련된 부분들을 공약으로 내기도 했거든요. 이게 펫 휴머니제이션이라고도 하고 이런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에 대한 이런 양육 산업, 건강 관리 산업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료 고급화, 또 영양제, 또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처방식 이런 것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아까 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이
전문화 또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네. 전에는 예를 들어서 미용업의 경우는 그 한 샵에서 미용 또 호텔 그 용품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네. 지금은 미용만 따로 이렇게 네. 샵을 여는 이런 세분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미용을 실제 예약을 해보니까 한 20일 이상을 대기해서 예. 또 미용할 정도로 예, 예. 그만큼 이제 반려동물 인구들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겠죠. 예, 또 세분화되고 있고요. 네. 특히나 또 요즘 건강 관리, 그러니까 건강 보조 식품들 네. 또는 이제 건강 기능성 식품들이 반려동물 쪽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출시 개발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거는 이제 그 좀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의식이 굉장히 성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노령견,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반려견을 치료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이제 되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면서 어떤 노령화에 대한 어떤 예방과 대비 이런 측면에서 건강한 기능성 식품들의 어떤 개발과 어떤 출시, 그다음에 이런 구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좀 약간 트렌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접 이제 교수님이 수의사시기도 하니까 네네.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의 관심사는 이제 결국 건강 또 이런 예. 거에 대한 의료 이런 부분도 이제 주요 관심사일 텐데요. 예. 실제로 이제 반려동물에 들어가는 각종 케어 비용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 평균 병원비만 64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네네. 그런데 이제 주먹국으로 예를 들어 병원비를 청구한다든지 그래서 아직은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완비가 좀 덜 된 건가요? 그 현황은 어떤가요? 의료에 대한 현황이요? 예. 사실 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질문을 이제 답할 때마다 이제 사실 참 이제 난감한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진료 비용이 선진국에 대비했었을 때 정대로 비싼 편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계로도 이제 입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OECD 평균을 본다면 동물 진료비 평균이 사실 OECD 그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하위권, 진료비 평균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런 국가들의 어떤 진료비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근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실 이 진료비가 비싸다고 체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어떤 건강보험 제도가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이 사실 더 큽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건강보험 제도는 이제 질병이 발생했었을 때 약 70% 이상을 커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 반려동물은 이런 건강보험 제도가 당연히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체감화됐었을 때 상대적으로 비교가 돼서 조금씩 비싸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사실 사람의 어떤 진료도 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진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가가 비쌉니다. 어떤 성형과 관련된 어떤 이런 진료를 혹시 받아보신 분들이 좀 계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진료를 받아보시면 그 진료 수가가 굉장히 비싼 것들과 비교를 해봤었을 때 사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진료 비용이 그렇게 꼭 비싸다고 드리기는 좀 어려웠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진료의 난이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반려동물은 사실 어디가 아프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디가 배가 아프면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 사실 반려동물은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 비용 자체가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반려동물의 크기가 아무리 크더라도 보통 약 10kg 조금 넘어가는 요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또 소형견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어떤 수술이라던가 주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때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반영을 했었을 때 사실 물론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은 알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진료 수가가 선진국과 대비했을 때 꼭 높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뭐 저 혼자만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대한수의사회에서도 같이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측면인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식품부가 우리 이런 이제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이런 시장의 질서나 이런 것들의 기대 효과가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정부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진료비를 이제 사전 고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진료비가 이제 병원과 다르게 사람 병원과는 다르게 자율수가제입니다. 즉 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른 게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자율수가제가 원래 합법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가격 비교 같은 것들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그 진료를 받다 보니까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는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그래서 진료비 사전고시 제도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어떤 단계적인 어떤 그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반려동물의 의료를 신경 쓰다 보면 당연히 관심 있는 게 이제 펫 보험일 텐데요. 정부에서 하반기 경제 정책을 발표할 때 여러 이제 지원책들을 발표를 하긴 했지만 사실 저도 펫 보험을 저희 집도 들지는 않았거든요. 국내 펫 보험 시장 그리고 어떤 해외 글로벌 선진국들의 펫 보험 시장 어떻습니까? 예, 이게 참 말처럼 쉽지 않은 시장인데요. 현재 스웨덴의 폐보험 가입률이 한 40% 정도 되고요. 영국이 한 25%, 네. 노르웨이가 한 14%, 미국이 한 5%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나온 통계를 보면 한 0.9%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통계 지금 나오는데 예, 예. 대한민국은 너무 낮으네요. 예. 선진국 대비해서. 근데 미국도 상당히 낮긴 하네요. 예, 이 통계가 좀 오류가 있는 게 예, 이 통계가 우리나라 반려동물이 한 800만이라고 기준으로 해서 이게 통계가 낸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는 한 3%, 2, 3%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폐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사실은 소비자들이 들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들어서 네. 뭔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네, 보험이 많이 들어가고 보장은 작으니까 네. 이렇게 보험을 들으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유럽은 주로 대형건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소형건 문화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애들이 한번 사고가 나면은 그냥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소형건 문화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무릎 사고가 나봐도 이게 큰 대형 사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네. 보험률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펫보험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를 표준 수가제에 도입이 안 됐다. 또 진료 항목이 공개가 되지 않는다. 동물 등록제 등록이 낮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요. 근본 원인은 지금 보험협회에서 손해율이 크기 때문에 이걸 네.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 못하고 있는 게 이게 큰 원인입니다. 이 등록제 동물 식별의 문제도 지금 이 홍채나 비문 같은 식별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동물 식별은 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는 영국의 반려동물 수는 한 7천만 마리가 됩니다. 네. 미국은 한 1억 9천 마리가 되고요. 여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동물 수가 아직 시장이 너무 좀 작다. 상대적으로 작은 예, 여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 중에 이제 물고 이러는 거는 최근 들어서는 사회적 인식이 이제 굉장히 네. 어떤 상해나 이런 데서 네.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네.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네. 중하게 보고 뭐 보험을 가입하든 이렇게 네. 돼야 될 것 같던데. 또 통계를 보면은 호주나 유럽은 국가에서는 개불림 사고가 10만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년에 발생해야 한 2,500건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건수가 상대적으로 작고. 그것도 작고 또 사고의 위험성도 작고. 그렇더라도 하여튼 지금은 그건 굉장히 위험하게 취급을 예, 하니까 예. 굉장히 그런 부분은 이제 예, 예. 보험을 드는 게 좋긴 하겠네요, 예. 상대적으로. 지금 회장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펫 보험이 이제 대한민국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하셨는데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시장 규모가 작은 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활성화하려면 과연 어떤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예, 일단 저도 회장님에게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일단은 국민 여러분들과 고객분들이 이 보험을 선택을 할 필요성을 이제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거 연장선상인데 상품이 다양하지 못한다라는 게 사실 가장 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출시된 반려동물 펫 보험은 손에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어떤 수요 또 다양한 요구가 모두 반영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왜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보험 상품들이 다양하지 못하냐 이런 부분들이 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어떤 문화라든가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약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어떤 제도인 이 반려동물 등록 제도가 2014년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불과 10년이 안 됐습니다. 즉 관련된 사실 보험 상품이라는 게 어떤 통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반려동물 상품 보험 상품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냥 보험에 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회사에서도 손해율 같은 것들을 다 계산을 하고 이익이 날 수 있는 어떤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관련된 통계도 아직 사실 정확하거나 이 통계의 어떤 축적된 어떤 데이터의 양도 적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물 등록제를 비롯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어떤 이런 제도들이 사실 조금 저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만 하더라도 이게 의무화가 된 것은 사실 법제화돼서 의무화가 된 것은 얼마 전이고요.
반려묘 같은 경우, 고양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등록제가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문화적인 요소, 그다음에 어떤 정책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좀 더 견실화되고 그다음에 구체화가 된 상태에서 보험회사들이 좀 더 다양한 상품들을 많이 출시를 해서 어떤 그 반려인들께서 좀 더 선택의 폭이 다양해질 수 있어야지만 이 반려동물 보험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자료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급성장하는 시장이긴 맞는 것 같네요. 그 보험 예, 자체도 맞습니다. 예. 아직 절대 규모는 작지만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반려동물 하면 이제 가장 그래도 우리가 산업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게 이제 사료, 예. 먹는 거, 그리고 약품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데 어디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30%가 안 된다. 다 대부분 수입품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맞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전의 통계고 요즘은 그 국산품 사료 비중이 한 50% 정도 와 있습니다. 예. 이 비율은 지금 그 유럽이나 그 일본 수준의 한 국산화가 50%돼 있고요. 그 중국이나 남미 국가에 들은 그 수입품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사료에서는 그 굉장히 올라와 있고 양호한 편입니다. 동물 약품의 경우를 보면은 그 화이자나 바이엘 같은 기업이 그 세계 시장을 거의 그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약품 인허가 할 때 너무 까다롭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담당하는 공무원도 소수라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고요. 그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제품을 개발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또 시장이 아직 우리나라가 그런 정도 규모가 안 되니까 경쟁성이 없으니까 지금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그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은 그 정부가 나서 R&D 지원을 하든가 또 지원을 통해서 제품 개발을 지원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꼭 내수 시장뿐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진출해야 된다 이렇게 최근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정부 주도의 R&D 지원 이런 것 좀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예, 늘었는데 아직까지 그 금액 총 규모가 아직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렇게. 예. 그리고 이 R&D가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반려동물 산업 분야로 이렇게 국한돼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바이오 또는 농업 분야의 한 섹터로 들어가기 네, 때문에 사실 이 바이오나 이 농업 분야는 이제 시장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네, 시장성이 크고 그런데 이제 반려동물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 크지 않다 보니까 네. 사실은 국가 R&D 지원 평가 같은 것들을 이제 나가서 해보면 이런 부분에서 경쟁에서 밀려서 국가 지원의 어떤 전반적인 예산 자체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기업이 그 수혜를 받는 비율 자체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네요. 독립적인 부분이 아니라 산업, 그 바이오나 이런 부분에서 일부분으로 간 게 좀 아쉬움이 있네요.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이제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동물의 생명의 안전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안전, 사람에 대한 안전까지도 같이 어떤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규제가 어떻게 보면 강화된 측면이죠. 규제가 완화된 게 아니라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 주요 내용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물 학대라던가 동물을 어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처벌 수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목줄의 어떤 길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한들도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게 되고요. 실험동물과 관련해서도 실험동물을 어떤 동물 실험을 하는 어떤 그런 기관에서 전담 수의사를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는 어떤 이런 수준으로 인해서 반려동물을 어떤 키우거나 양육을 했었을 때 이 어떤 국가의 어떤 규제가 좀 더 강화된 측면을 좀 더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또 하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허가제 사업들이 좀 더 늘어났는데요. 예, 기존에는 그 신고제로 운영이 됐었던 반려동물 뭐 장묘 사업이라던가 장례 사업 뭐 이런 것들이 허가제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조금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진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동물 학대의 어떤 주로 원인이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좀 규제가 강화된 부분을 좀 환영할 만한 부분인 것으로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 좀 드렸던 것처럼 규제만이 능사는 아닌 게 충분히 사실 지금 동물보호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그만큼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나 이 동물 학대라던가 이런 것들에 의한 어떤 처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자체의 펫 산업도 커지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이 워낙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적으로도 잘 발달시켜서 어떤 수출입의 아주 큰 축으로도 또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펫 휴머니제이션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생활 속에 가까이 와 있는데 정부와 학계,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우리 펫 산업을 더 발전시킬지 마무리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그 우리 펫 산업이 지금 현재 그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아까 그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이 규제라는 게 우리 그 산업과 함께 큰 없는 규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 예를 들면 그 동물 유기동물 때문에 많이 생겨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유기동물 때문에 그 유기동물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 정부 통계를 보면은 반려동물이 그 유기되는 게 아니고 그 시골에서 키우는 마당개, 네. 또 시골개, 또 야생 길고양이가 통계를 보면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 품종량만 차지하는 취급하는 우리 산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은 너무 그 가짜 뉴스가 많다. 거의 대부분이 가짜 뉴스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영국, 독일은 폐사업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폐사업이 몇만 개가 있습니다. 영국, 네. 독일에. 다만 거기서 분양을 안 할 뿐이죠. 그 대신 분양을 안 하는 대신 그 각 국가별로 한 4만 개 정도의 그 전문 브리더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가짜 뉴스가 좀 지양해야 되겠고 그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그 현재 말산업 유성법, 꿀산업 유성법, 또 그 곤충산업 유성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 작은 시장들 유성법이 있는데 이렇게 큰 반려동물 산업에는 아직 유성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유성법을 제정해서 세계적 산업을 유성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끔 네. 해달라는 걸 꼭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반려동물 육성법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마무리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반려동물 산업을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께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조금 사실입니다. 예, 일종의 사치 향락 산업이 아니냐.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반려동물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꼭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반려동물 산업 자체를 국내에서 잘 육성을 해서 결국에는 세계로 진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 반려동물 과 관련된 기업들을 잘 육성을 하고 관련 중소기업들을 잘 육성을 하면 수출 주도형 제조 기업으로 육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조 경쟁력이 이제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 신규 엔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요. 반려동물 산업이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관련 분야에 대한 어떤 지원, 어떤 투자 이런 것들을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 산업의 한 섹터라던가 농림 산업의 한 섹터가 아닌 하나의 어떤 분야, 영역으로 좀 인정을 해서 좀 집중 지원을 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은 정책적인 부분까지 새로 정부에서 또 내놓은 것도 있으니까 잘 살펴보고 활용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19일 역대 최장 심의기간 기록을 세우면서 내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이 됐죠. 다음 이 시간에는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과 경제 역량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